환자분의 장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후장 가능성 거의 없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저는 72살 박순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시나요?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어머. 간호사였어요. 젊은 간호사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다른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뭐? 72번 침대 환자분이? 네, 눈 뜨셨어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제 주위에 모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기가 어디 줘.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말도 하시네요. 네, 맞아요. 병원이에요. 간호사는 흥분해서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선생님, 72번 환자분이 깨어났어요. 곧 의사가 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람, 당혹스러움.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네. 의사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보호자. 아니, 일단 원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우리 애들. 제 자식들. 연락해 주세요.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 순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하다뇨. 왜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환자분이 보호자분들께서 그가 다음에 한 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환자분의 장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요? 사망 처리가.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최근 기억이 없었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1975년. 저는 20살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소녀였어요. 서울역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봤자 1,000원도 안 됐지만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용품을 사러 철물점에 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25살 청년. 철물점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냄비 주세요. 300원입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250원밖에 없었어요. 저 50원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웃었어요. 됩니다. 250원 주세요. 정말요?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철물점에 갔어요. 재료를 살 때도 있고,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갈 때도 있었어요. 1년 후, 그가 청혼했어요. 나랑 같이 이 가게 키워볼래요? 둘이 하면 2배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철물점 2층 다락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 부엌도 공동. 하지만 우리는 웃으며 살았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큰 집 사요. 방이 3개는 있는 집. 방 3개. 왜 그렇게 많이? 우리 아들, 딸 낳으면 각자 방 하나씩 주려고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50년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청소했어요. 손님이 없으면 저는 인근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사장님, 뭐 필요하세요? 싸게 드립니다. 페인트는요? 아저씨,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었지만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요. 1978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남편은 가게를 닫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손님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12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마. 3일 후 퇴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가게로 복귀했어요. 아들을 업고 장사했어요. 손님들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애를 업고 장사를 하네. 산후조리도 안 하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1982년 둘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이가 둘이었어요. 하나도 힘들었는데 둘은 더 힘들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가게 한쪽에 눕혀놓고 밤에는 남편과 교대로 재웠어요. 아이들이 보챌 때면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수유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사모님. 어린 게 배고프면 어쩌겠어요. 고마운 손님들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철물점은 점점 커졌고 건설 자재 유통업으로 확장했어요. 화물차도 샀고 직원도 고용했어요. 1990년 드디어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입주하던 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우와, 우리 방이다. 우리 해냈네요. 응, 우리 해냈어. 두 아이는 기대 이상으로 자라줬어요. 큰아들 민수,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원도 안 보냈는데 스스로 공부했어요. 엄마, 나 의대 갈 거야. 그래, 의대 돈 많이 드는데. 괜찮아. 장학금 받을 거야. 정말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 의대 6년 내내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졸업할 때 제가 물었어요. 민수야, 고생 많았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요. 그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 둘째 딸 지은. 이 아이도 똑똑했어요.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전화를 받던 순간 저는 가게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이 변호사 됐어요. 변호사. 손님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지은이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고마워. 우리 딸.
두 아이 모두 성공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여보, 우리 애들 좀 봐요. 의사의 변호사예요. 남편도 웃었어요.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죠. 2010년 두 자식 모두 결혼했어요. 큰아들은 같은 의사와 결혼했고, 딸은 로펌 동료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내 짐이 끝났구나. 손주들도 태어났어요. 큰아들한테 아들 하나, 딸한테 딸 하나. 손주를 안았을 때 그 기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2020년 겨울. 그해 겨울.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췌장암. 그것도 사기였어요. 환자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치료하면 안 돼요? 췌장암 사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항암을 해도 생명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저는 애원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체중이 20kg가 줄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게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만하자.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순자야,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버텨요. 하지만 암은 멈추지 않았어요. 6개월 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행복했지. 행복했어요. 애들 잘 키웠어. 당신이 고생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지. 남편의 손에 힘이 풀렸어요. 여보, 삑 하는 긴 소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 두 자식이 상복을 입고 저를 받았어요. 아버지. 큰아들이 울었어요. 딸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두 자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됐어요. 강남 대저택에서.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여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버텼어요. 조금 더 살아야 해. 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 몸에 좋대요. 착한 자식들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역시 내가 잘 키웠어.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습관처럼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이제 혼자구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오늘은 뭐 하지? 민수가 주말에 온다고 했나? 아니면 지은이가 온다고 했나? 그때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으윽. 커피 잔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쨍그랑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시야가 흔들렸고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거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회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회전하는 건가? 6, 9.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핸드폰은 어디 있지? 소파 위에 뒀는데 손을 뻗었어요. 안 닿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이러다가 죽는 건가? 두려웠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그때 생각났어요. 현관문 자동으로 잠기나?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잠갔나?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문이 열려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거실이 환했어요. 누가, 제발 누가. 그때 초인종 소리. 띵동. 택배요. 택배 아저씨. 여기요.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가지 마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사모님 택배 왔어요. 가사도우미 소희 씨였어요. 사모님!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 어머, 사모님!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소희 씨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119! 소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소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소희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는 울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어둠, 깊은 어둠, 소리는 들렸어요. 사모님, 오늘도 왔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였어요.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제가 어제 사모님 집에 가서 화분에 물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희 씨는 매일 왔어요. 매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봄이 왔나 봐요. 사모님, 빨리 일어나서 같이 산책해요. 제 손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가족도 아닌데 매일 오시네요?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발견하신 분. 근데 왜 저렇게까지? 착하신가 봐요. 어느 날 소희 씨의 목소리. 사모님, 제가 오늘 사모님 좋아하실 것 같은 음악 가져왔어요. 핸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 제 엄마가 좋아하셨던 곡이에요. 우리 엄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더 자주 갔었으면, 제가 좀 더 관심 가졌으면, 그래서 사모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 엄마는 못 살렸지만 사모님이라도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모님, 꼭 깨어나세요. 제발요. 한참 후 어느 날 두 자식이 동시에 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들도 없는 시간. 엄마 상태 어떻대? 의사가 호전 가능성 거의 없대. 그럼 이대로 계속? 응. 식물인간 상태로. 그리고 딸 지은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뭘? 엄마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망해. 무슨 소리야? 병원비 알아봤어? 중환자실 하루에 100만 원이야.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4억. 10년 있으면 40억이 날아가는 거야. 거기에 간병비, 치료비 다 하면 50억은 훌쩍 넘어.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오빠도 알잖아. 엄마는 이미 회복 불가능이야. 의사도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있어. 뭐가?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방법이 있긴 있어. 무슨?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그게 뭔데? 환자가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그리고 큰아들이 말했어요. 의사한테 얘기해 볼게.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를 죽이려는 거였어요. 2주일 후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가 작성됐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72번 환자분 가족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위험한 것도 아닌데. 혹시 재산 때문에? 쉿.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 자식들이 원하는 게 뭔지요. 3주일 후 치료가 달라졌어요. 영양제 투여량이 줄었어요. 검사도 줄었어요. 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어. 그리고 한 달이 됐을 때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의사였어요. 그는 제 심전도를 보고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10분 후 두 자식이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뭐라고? 저 살아있어요. 심장 뛰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허위 사망 진단이었어요. 장의사들이 왔어요. 저를 수의로 갈아입혔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의를요. 관에 누웠어요. 아니, 누워졌어요. 뚜껑이 닫혔어요. 어둠. 완전한 어둠. 공포.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아니, 실제로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살아있어. 제발 누가 알아줘.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조문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두 자식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울먹이는 소리.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조문객들이 없을 때는 아, 피곤해. 언제 끝나냐? 조금만 참아. 내일 오후면 끝나. 장례 끝나면 변호사 사무실 가야 돼. 유산 정리 빨리 해야지. 그들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저를 죽인 거였어요. 서류상으로요. 관 속에서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너희한테 다 바쳤는데. 어둠이 계속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받는 공포. 그게 지옥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고 관이 옮겨졌어요. 화장장에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차에 실렸고 1시간쯤 달렸어요. 차가 멈췄고 관이 내려졌어요. 뚜껑이 열렸고 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한 빛. 장의사가 저를 들어 올렸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전 병원이 아니었어요. 낡고 어둡고 냄새나는 병원. 간호사가 왔어요. 환자 입원 처리 완료했습니다. 보호자는요? 3개월치 선납하고 연락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 어두운 병실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눈꺼풀도, 몸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눈을 떴어요. 완전히 소리를 냈어요.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환자분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허위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조사 중이고요. 제 자식들이 시킨 건가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제 재산은요? 의사가 어렵게 말했어요. 아마 이미 상속 절차가 진행됐을 겁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일해서 모은 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 자식들 잘 살라고 모은 돈. 그 돈을 빼앗으려고 저를 죽인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평생 뭘 잘못했지. 너무 사랑한 게 죄야? 너무 많이 준 게 죄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일 후, 간호사가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김 변호사님.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일을 봐줬던 분이에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박순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김 변호사는 들었어요. 중간중간 말도 안 돼. 하는 신음과 함께요. 사장님. 이건 저도 알아요. 믿기지 않지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유기, 존속유. 최소 10년은 갑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인데요. 사망 신고 자체가 허위니까 먼저 사망 신고 무효 소송을 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제 재산은요? 상속 등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됐다면 사기에 의한 등기이므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 집은요?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사장님. 이 아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일 후, 김 변호사가 병원에 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요.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악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강남 주택은 이미 매각됐습니다. 50억에 팔렸고요. 건물 2채도 매각 진행 중입니다. 주식은 모두 현금화됐고 예금도 전부 인출됐습니다. 다 가져갔군요. 네. 상속세 내고 나면 한 명당 약 90억 정도 될 겁니다. 90억. 그 돈을 위해 저를 죽였어요. 하지만 사장님, 네, 이 모든 게 허위 사망에 기반한 상속이므로 전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돈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 신고 무효 소송 신청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건 형사 고소장입니다. 사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재산 보전 신청서입니다.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사인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어요. 친모 허위 사망 처리, 200억 유산 탈취, 남매 조사사.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폭주했어요. 와, 진짜. 이게 실화냐? 폐륜도 이런 폐륜이. 인간이 아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냐? 방송사들이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 저는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박민수 씨, 네, 당신을 사문서 위조 미싸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동료, 의사들이 지켜봤어요. 환자들도 봤어요.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박진 변호사님, 네, 경찰입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 앞에서 체포됐어요. 그녀의 경력은 끝났어요. 두 남매가 유치장에 수감됐어요. 각각 다른 방에요. 그날 밤, 큰아들이 벽을 쳤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살아있다고? 둘째 딸은 울었어요. 내 인생 끝났어. 로펌에서 잘렸을 거야. 변호사 자격도 정지될 거고. 두 사람 모두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 시민들, 방송 카메라.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어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피고석에 두 자식이 앉았어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들을 봤어요.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두 자식이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민수, 박지은. 피고인들은 친모인 피해자 박순자 씨를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유로 허위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 유산 상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합니까? 한참 침묵 후 그들이 말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친모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의사를 매수하여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을 거행하여 주변인들을 속이고 사망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를 한 후 유산을 상속받아 이미 상당 부분을 소비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은폐된 장소에 방치하여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고통을 덜어드리려면 돈을 미리 인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피고인들은 어머니가 의식불명인 사이 벌써 수십억을 소비했습니다. 새 차를 샀고 명품을 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방법입니까?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증언대로 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72살 박순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여기 살아서 서 있습니다. 아니, 앉아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거든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입니다. 저는요, 50년을 일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어요.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저 2명 때문이었어요. 저기 죄수복 입고 앉아있는 제 자식들이요. 얘네들 밥 먹이려고, 얘네들 학교 보내려고, 얘네들 결혼시키려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200억이었어요. 많은 돈이죠. 하지만 그 돈엔 제 피와 땀이 섞여 있어요. 남편의 생명도 섞여 있어요. 남편은 과로로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장례식 때 저 2명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평생 모실게요. 저는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러졌을 때 얘들은 제가 죽길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직접 죽였어요. 서류상으로요. 의식불명인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를 어두운 병실에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을요.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뚜껑이 닫히는 기분을요. 지옥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입니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입니까? 저는 얘네들한테 모든 걸 줬어요. 제 인생을 줬어요. 제 청춘을 줬어요.
제 건강을 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제게 뭘 줬습니까? 관을 줬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을 줬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들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이지 않아요. 돈을 위해 부모를 죽이는 건 짐승도 하지 않아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을 마쳤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피고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딸도 울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2주 후, 법정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판결을 받는 날이에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두 자식이 일어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친모를 대상으로 허위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까지 치르며 주변인들을 속이고 유산을 탈취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존속유기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방치하여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존속살해 미수에 준하는 죄질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며 피해자인 친모의 희생 덕분에 그러한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러한 폐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사회의 기본 윤리와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수, 징역 12년, 피고인 박지은, 징역 10년.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25억을 지급하고 탈취한 재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 이미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하라.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피고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안 돼요. 둘째 딸이 울부짖었어요. 큰아들은 주저앉았어요. 12년이라고?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어요. 지나가면서 큰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끌려 나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두 자식을, 50년의 추억을, 가족이라는 이름을요. 6개월 후, 저는 강남 주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팔았어요.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30평짜리.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예요. 재산의 대부분은 기부했어요. 고아원, 양로원, 장학재단,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재단, 그리고 가사도우미 김소희 씨. 저를 2년 동안 돌봐준 그분이요. 저는 그분을 양딸로 입적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괜찮은가요? 당신은 제 진짜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당신은 저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제 친자식들도 안 해준 걸 해줬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소희 씨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는 소희 씨에게 40억을 줬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1년 후, 소희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신부 어머니로 참석했어요. 주례가 물었어요. 신부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요,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요. 이 아이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고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신랑,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객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2년 후, 소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 제게는 손녀가 생긴 거예요. 진짜 손녀. 병원에 달려갔어요. 소희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딸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순아요. 어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어머니, 우리 딸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3년 후. 저는 지금 77살이에요. 소희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손녀가 제 방문을 두드려요. 외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래, 우리 예쁜이 할머니 일어났어. 아침 식사를 함께 해요. 소희가 만든 된장찌개.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딸이 해줘서 더 맛있어. 사위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래, 가자. 공원을 산책해요. 손녀가 제 손을 잡아요. 외할머니, 저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밀어줄게. 행복해요. 진짜로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희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계십니까? 남자 목소리. 제 심장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 큰아들 민수였어요. 출소한 모습이었어요. 소희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주름도 깊어졌어요. 12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교도소에서 1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요. 관 속에 계신 엄마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잊혔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렇게. 그는 울었어요. 엄마, 제발. 저는 한참을 그를 봤어요.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제는 낯선 사람. 민수야. 네, 엄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넌 날 죽였어. 관에 넣었고 장례식을 치렀어.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엄마,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니야. 난 이제 다른 가족이 있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하는 가족이야. 저는 소희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이고 저기 있는 아이가 내 손녀야. 너희들이 날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날 가족으로 받아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엄마,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소희가 민수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소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민수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커튼을 쳤어요. 이제 끝이야. 손녀가 뛰어왔어요. 외할머니, 같이 놀아요. 저는 웃으며 손녀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예쁜이 뭐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좋아, 그림 그리자. 이게 제 가족이에요. 1년 후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폐륜 남매 출소 후 근황. 큰아들은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어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둘째 딸은 변호사 자격이 영구 정지됐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한답니다. 소희가 물었어요. 어머니,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요? 응. 전혀. 하지만 어머니의 자식들인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이었지만 날 죽인 순간 남이 됐어. 내 자식들은 여기 있어. 저는 소희 씨와 손녀를 보았어요. 당신이 내 딸이고 저 아이가 내 손녀야. 이게 내 가족이야.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더 고마워.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공원에 나왔어요. 소희 부부와 손녀, 그리고 저요. 손녀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외할머니, 더 세게 밀어주세요. 알았어. 제가 그네를 밀어줘요. 손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져요. 소희 씨 부부가 벤치에 앉아 우리를 봐요.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저는 그네를 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72살에 죽었다가 78살에 다시 태어났어. 첫 번째 인생은 실패했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줬고 그들은 날 죽였지.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은 성공했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였어요.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봐요. 외할머니, 이 공주 예쁘죠? 응, 우리 수나만큼 예쁘네. 소희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국화차예요. 고마워. 사위가 텔레비전을 켜요.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써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손녀와 공원에서 놀고 소희와 저녁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웃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50년 동안 피 섞인 자식들을 키웠지만 그들은 날 배신했다. 하지만 6년 동안 마음으로 만난 이 가족은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다.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덮어요. 창밖을 봐요. 별이 반짝여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진짜 행복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첫째, 가족도 재산 앞에서는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노후 재산은 끝까지 본인이 지키세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둘째,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제가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줬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균형이 필요해요. 사랑은 주되 모든 걸 주진 마세요. 셋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72살에 죽었다가 78살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도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으세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 가족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